안녕하세요. 휴원기간 특별보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강의 내용인데요. 지난 시간에 제가 그 87쪽에서 89쪽에 있는 과학기술 지문을 했었어요. 그때 뭐 이식과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 그래서 작년 그 수능 문제를 다뤘었는데요. 그때 주로 이제 제가 요 얘기를 해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복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달리기하고 뭐라 그랬죠? 지문을 읽을 때 걷기. 그러니까 그 같은 속도로 지문을 읽으시면 이렇게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심하라 그랬고, 특히 과학기술 지문이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다음에 독해할 때 너무나 중요한 것들만 이렇게 살펴보는 나머지 뭐 하는 경우요? 그냥 지나치는, 관가하는 부분이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조심하시고요. 그다음에 정보가 순진하게 문제 풀지 말라 그랬죠. 정보가 흩어져 있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선택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문을 잘 읽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가 잘 안 풀려요. 그 경우는 정보가 흩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에 대한 정보가 흩어져 있는 경우를 살펴봤어요. 그 다음에 꼼꼼하게 잘 읽으시면 문제를 풀 때 한 번 읽은 걸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많다. 그래서 1차 독해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걸 신경 써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좀 더 잘 읽는다면 문제 푸는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드렸습니다. 오늘은요, 이번 시간 강의 내용은 78쪽에서 80쪽 지문이에요. 기술 지문입니다. 전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 보강 진도 기간에는 과학과 기술 지문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수능에서 오답률 그 10위 안에 8문항이 비문학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풀었던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 지문 있죠? 오답률이 10위 안에 무려 3개가 들어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검사용 키트 지문인데요. 길이는 그렇게 긴 것 같진 않은데 이게 상당합니다. 2018년, 그러니까 2019학년도가 되겠죠. 6월 모평 문제인데요. 6월 모평에 나왔던 건데 이 지문이 4문항짜리 지문인데 오답률 1위, 3위, 4위, 6위. 그러니까 4문항이다. 오답률 6위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공부할 포인트는 뭐냐면 왜 그랬을까? 왜 많이 틀리고 어려웠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그 방향으로 수업을 할까 합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원리를 이해하는 지문에서 여기 이렇게 이제 집어넣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 제가 강의할 내용 중에 첫 번째는 우리가 인문사회, 과학기술, 예술, 융합 이런 식으로 그 내용적으로 영역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수능 경향을 보면 글의 구성이 원리를 이해시키는 지문이 있고, 그 다음에 개념을 설명하는 지문이 있고, 관점을 제시하는 지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하나로만 이루어지는 지문이라기보다는 이런 게 이제 복합적으로 나타나긴 해요. 헌데 기본적인 그 글의 구성은 과학기술 같은 경우엔 원리를 중심으로 이해시키는 지문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지문을 개념을 이해하는 것처럼 읽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관점을 제시하는 지문처럼 읽어버리면 안 된다예요. 그러니까 이런 글들은 이런 걸 나름대로 읽으셔야 되는데요. 핵심은 요거예요. 구성 요소들이 등장하는데요. 그들의 관계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예요. 이따가 지문을 통해서 한번 해보겠지만 과학이나 기술 지문은요, 오늘 같은 기술 지문은 장치들이 나와요. 이 장치들을 그 요소, 구성 요소, 구조라고 보고요. 이 장치들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어떤 관계가 보통 많이 나오냐면 인과관계가 제일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비례관계 이런 등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이런 글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쭉 읽고 나면 핵심적인 내용을 모으긴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검사용 키트는 뭐다. 이런 정리는 되는데 문제는 그런 정리만 가지고는 문제를 풀 수가 없다는 거. 그러니까 어려워지는 이유는 그거예요. 내용은 알고 있는데 정작 문제가 안 풀려요. 그거는 읽어내려가면서 이 장치들간의 관계가 어떤 인과관계를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면서 그 독해하는 게 필요하다. 이걸 강조드리고 싶고요. 개념이나 관점을 중심으로 한 글들은 일반적으로 인문지문이나 사회에서 뭐 경제라든가 법지문 같은 경우가 여기에 이제 개념에 해당하는 지문이고요. 요 관점 지문은 인문의 사상이라든가 주의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지문이 관점을 제시하는 지문인데요. 여기서는 요거를 중심으로 제가 수업을 하겠습니다. 보시면요. 세 가지 추가적으로 원리를 중심으로 독해를 할 텐데요. 기본적으로 팁 몇 개를 알려드리면 최근에 그 수능의 지문의 성향을 보면 긴 지문들이 중간중간에 박혀 있어요. 원래 괜찮은 글들은 한 단락이 5개 정도 내외로 이루어진 문장이 가장 이해하기가 쉽고 전달력이 좋다고 합니다. 명료하다는 얘기죠. 근데 긴 단락들이 가끔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학생들이 긴 단락이 나오면 그게 한 단락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건 글 쓴 사람의 입장이고요. 읽는 우리들의 입장은 뭐냐면 정보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걸 형식 단락으로 그냥 나와 있는 단락이 나누어진 상태로 이해하기보다는 내용적으로 단락을 나누어서 이해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훨씬 쉬워집니다. 조금 있다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두 번째 단락에 문장이 8개의 문장으로 돼 있어요. 8개의 문장인데 8개보다 사실은 길이상으로 더 많아야 되는데 이 부분을 그냥 읽으려고 하는 것보다는요. 나누어서 이해하면 훨씬 이해가 쉽습니다. 그 얘기를 이제 강조해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문에 있는 하나의 지문 속에 등장하는 2-3개의 요새 킬러 문항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좀 많이 오답률이 높은 문항이 뭐 모든 영역에 다 있죠. 국어에도 있고요. 자, 근데 저는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싶냐면 킬러 문항인 이유가 국어에서는요. 여기에 달려 있다예요. 그러니까 특정 문장이 있는데 이해가 잘 안 돼요. 예를 들면 나머지 문장들은 뭐 95% 이상 이해가 다 되고 있는데 어떤 문장은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해의 정도가 굉장히 떨어져요. 한 50% 정도밖에 안 돼요. 뭔 말인지 알쏭달쏭해요. 그때 대부분 학생들은 어떻게 하냐면 문제를 풀면서 다시 이 부분으로 돌아와서 이해해야지 라고 이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다른 영역은 괜찮은데 인문이나 예술이나 사회지문까지는 괜찮을 텐데요. 과학기술지문은 그게 안 됩니다. 돌아와도 어차피 처음부터 다시 읽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걷기의 그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 여기고요. 개인적으로 기출문제를 가지고 혼자 공부할 때는 이런 부분을 제가 하는 것처럼 형광펜을 이렇게 칠해 놓고 생각하는 시간을 충분히 갖고 문제 푸는 습관을 훈련할 때 가지셔야 실전에서 바로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킬러 문장이 항상 2-3개가 들어있는데 이런 부분을 한번 찾아서 해보자.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제가 미리 이제 음영 처리를 했는데요. 여기에는 없어요. 근데 여기에 한번 나타나고요. 여기에 한번 나타나고요. 여기에 한번 나타나는 거예요. 자, 세 부분이 내용 이해가 좀 헷갈리거나 이해가 다 안 될 수 있는 부분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세 문제가 오답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킬러 문장이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요약을 하거나 메모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요약은요. 줄글로 문장으로 요약을 하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이 많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좋은 방법이기도 하고요. 인문이나 사회나 이런 부분은 요약을 하는 게 좋습니다. 글로 문장으로. 그런데 과학이나 기술 지문은 글로 요약을 해도 영양가가 별로 없어요.
별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과학이나 기술 지문은요, 공식이 나오면 공식이나 아니면 그림으로 자기 나름대로 간단하게 그림으로 끄적여서 내용을 이해한 부분을 메모해 놓는 게 필요하다예요. 줄글이 아니라 공식 그리고 그림 부분이 나오면 이렇게 놓는 게 필요하다. 예, 이게 과학기술 지문에서 조금 여러분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긴 단락은 나누어라. 그 다음에 두세 개의 킬러 문장에 대한 그 고민과 연습을 집중적으로 해라. 그 다음에 요약뿐만 아니라 메모나 공식, 그림, 예, 과학기술 지문에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들어가겠습니다. 건강 상태를 진단하거나 범죄 현장에서 혈흔을 조사하기 위해 검사용 키트가 널리 이용된다. 오케이. 요거 검사용 키트에 대한 얘기구나. 키트라는 말은요, 뭘 검사할 때 쓰는 세트 정도? 예, 검사용 세트? 예. 키트 제작에는 다양한 과학적 원리가 적용되는데, 예, 과학적인 원리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죠. 검사용 키트라는 기술에 대한 얘기니까 어떤 원리가 적용될 건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요게 어떤 구조 또는 구성 요소를 가지고 이루어지는지 이런 관계를 이해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인과관계에 의해서 이 기술이 적용되는지 요 부분을 이해해가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과학적 원리가 적용되는데 적은 비용으로 쉽고, 예, 빠르고 정확하게 검사할 수 있는 키트를 제작하는 것이 요구된다. 예, 좀 당연한 얘기 같죠. 싸고 빠르고 정확한 거, 이런 걸 개발하는 게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항원 항체 반응을 응용하여 지난 시간에 내인성 레트로 바이러스 얘기할 때 항원이나 항체라는 말이 나오면 뭐라 그랬어요? 뭔가 우리 몸에 뭔가 들어오면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게 생긴다 그랬죠? 요게 항원 항체예요. 요 반응을 응용하여 시료에 존재하는 성분을 분석하는, 시료라는 건 뭐냐면 그냥 샘플, 샘플 가져와. 그래서 검사용 샘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료에 존재하는 성분을 분석하는 다양한 형태의 키트가 개발되고 있다 그랬으니까, 자, 여기서 생각이요, 검사용 키트에 대한 얘기인데요. 여기엔 과학적인 원리가 들어있다고 했는데 그건 항원항체의 반응을 이용한 거다. 예, 항원항체 반응은 항원과 그 항원에만 특이적으로 반응하는 항체, 예, 어떤 것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그것에 대해 반응하는 것, 이런 것들의 관계를 항원항체라고 했잖아요. 그 반응하는 항체가 결합하는 면역 반응을 말한다. 정리하면 검사용 키트는 과학적인 원리가 뭐냐면 항원항체의 반응, 즉 면역 반응을 일으킨 그 반응의 원리를 가지고 검사용 키트의 기술을 사용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죠? 항체 제조 기술이 발전하면서 휴대성이 높고 분석 시간이 짧은 측면 유동 면역 분석법. 말 되게 어렵네요. 측면의 유동적인 면역 분석법. 그래서 LFIA. 예. LFIA를 이용한 다양한 종류의 키트가 개발되고 있다. 첫 번째 단락 정리하라 그러면 뭐예요? 검사용 키트의 원리. 이거 갖고는 문제를 못 풀죠. 그러니까 첫 번째 단락은 읽으면서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얘에 대해서 나올 건데, 특히 얘 중에 얘에 대해서 나올 건데, 이 원리, 이 기술의 원리의 핵심은 항원항체 반응, 즉 면역 반응을 기본 원리로 삼는다라는 걸 이해하고 가는 거죠. 그러면 다음 부분에 예상되는 건 뭐냐면 어떤 장치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어떻게 항원항체의 반응을 이용해서 뭔가를 찾아낼 수 있는지, 검사할 수 있는지, 요거에 초점을 맞춰서 읽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 단락을 가볼게요. LFIA 키트를 이용하면
예, 근데 잠시 여기 보면 측면이니까 옆이란 뜻이에요. 유동은 흐른다는 뜻이고요. 예, 뭐 레더러라고 하더라고요. 레더러, 플로우, 예, 이뮤어세이 이렇게 발음하더라고요. 그냥 측면으로 옆으로 흘러 들어가는 유동적인 거를 이용해서 그 면역 분석법, 분석을 하는 방법 이렇게 이제 설명되어 있더라고요. LFIA 키트를 이용하면 키트에 나타나는 선을 통해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선이 있을 거래요. 키트에. 그 선을 통해서 예, 액상의 시료에서 검출하고자 하는 목표 성분의 유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예, 우리가 검출하고자 하는, 검사하고자 하는 목표 성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뭐를 가지고 판단한대요? 선을 가지고 판단한대요. 있는지 없는지가 선에 나타난다는 얘기인데요. 선에 나타날 때 기본 원리가 뭐예요? 항원 항체 반응이요. 이거 나왔잖아요. 항원 항체 반응이라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아, 이거예요. 이런 거. 전혀 우리가 신경을 안 쓰게끔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문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일부러 그런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부분을 자꾸 이렇게 흘려서 쓰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문을 읽어도 문제 풀 때 전혀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액상의 시료에서요. 액상이란 건 뭐예요? 액체란 뜻이에요. 액체 상태. 그러니까 샘플이 액체 상태니까 뭐예요? 흘러가겠죠? 흘러가가지고 쭉 가면서 검사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유동이에요. 이 방법이 유동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이유는 뭐냐면 액상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가볼게요. LFIA 키트는 가로로 긴 납작한 막대 모양인데 자, 모양을 설명했어요. 시료 패드, 결합 패드, 반응막, 흡수 패드가 순서대로 나란히 배열된 구조로 되어 있다. 자, 여기서요. 요런 게 나오면 시료 패드, 결합 패드, 반응막, 흡수 패드 이런 식으로 외워도 예, 체크를 해도 좋겠지만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뭐냐면 이런 용어들이 우리한테는 되게 생소하단 말이에요. 이런 장치들이. 이 장치들의 관계를 이해해야 되는데 이 말이 우리한테는 되게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번호로 이렇게 하시면 훨씬 이해하고 문제를 풀 때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장치가 1, 2, 3, 4, 1, 2, 3, 4로 되어 있대요. 근데 그게 순서대로 되어 있대요. 이 장치가 긴 막대 모양인데 1, 2, 3, 4의 순서로 되어 있대요. 시료 패드는 자 1번은 흡수된 시료를 1번 패드로 흡수된 시료는 결합 패드 2번에서 복합제와 함께 반응막을 지나 3번을 지나 여분의 시료가 흡수되는 흡수 패드로 4번으로 이동한다. 그러니까 1에서 2번의 복합체와 함께 3번을 지나서 나머지 여분의 시료가 흡수되는 흡수 패드 4번으로 간대요. 자, 여기서 우리가 또 놓치기 쉬운 거예요. 이 샘플은요. 결국 어디까지 가게 돼 있어요? 모두 4번까지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샘플은 단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1번에서 4번 단계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뭐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액상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 여기서요. 보시면 문장이 한 단락의 문장이 굉장히 많죠? 자세히 보시면 8개의 문장으로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이해하려고 하시면 정보를 놓칠 가능성과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나누어서 긴 단락은 나누어서 이해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에서 LFIA 이 키트의 구조에 대한 설명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1, 2, 3, 4로 돼 있고 1, 2, 3, 4의 과정을 통해 4번까지 간다로 돼 있잖아요. 여기까지 이제 한번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에서는 1번은 일단 1번에서 나와서 2번으로 갔다가 3번으로 갔다가 4번으로 간다 그랬는데요.
자, 1번에 샘플이 올려져 있어서 흘러가요. 그래서 2번으로 왔대요. 2번에는 복합체라는 게 있대요. 금, 나노, 입자 또는 형광, 비드 등의 표지 물질에 특정 물질이 붙어 이루어진다. 자, 여기서요. 생각이요. 2번에는 복합체라는 게 얹어져 있대요. 그러니까 뭐 제가 그림은 잘 못 그리는데요. 이렇게 뭐 될 수 있겠죠? 예, 이게 좀 너무 두꺼워요. 여기죠? 여기 납작해야 되는데. 예, 납작한다고 돼 있어요. 여기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으면 1, 2, 3, 예, 1, 2, 3, 4. 여기에 이제 샘플이 이렇게 시료가 올려져 있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예, 무조건 어디에 가요? 여기에 가요. 자, 2번 얘기하고 있어요. 2번에는 뭐가 있냐면 복합체라는 게 있대요. 이 복합체는요, 금, 나노, 입자 또는 형광, 비드 등의 표지 물질에 특정 물질이 붙어 이루어진대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요, 2번에서 생각인 거예요. 여기 2번에는 복합체라는 게 있는데 얘가 복합이잖아요. 예, 표지 물질하고요. 뭐가 같이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표지 물질과 특정 물질이 예, 여기 들어 있는 거예요. 복합체. 자, 근데 표지 물질은 발색 반응, 색깔이 나타난대요. 색깔을 나타내는데 이 표지 물질에 붙어 있는 특정 물질은 자, 이 표지 물질에 붙어 있대요. 그러니까 표지 물질에 딱 붙어서 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어디에서 어디로? 예, 이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특정 물질은 키트 방식에 따라 종류가 다르다. 근데 이 특정 물질에 대해선 종류가 다른데 그 종류의 다름이 키트 방식의 차이다. 차이가 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생각이요. 생각하고 가라는 얘기예요. 1, 2, 3, 4의 형태로 가요. 액상 형태이기 때문에 1번에서 4번까지 무조건 가요. 1번에 시료가 흘러가요. 2번에 복합체가 있어요. 색깔을 발색하는 표지 물질이 있고요. 특정 물질이 있는데 이 특정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키트의 방식이 달라진다까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제가 뭐 하고 있냐면 이 긴 단락을 한 번에 이해하려고 하면 무조건 틀리게 돼 있어요. 맞출 수가 없어요. 만약에 맞추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기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예. 그래서 긴 단락은 나누어서 이해해라.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앞부분 구조에 대해서 한번 나눴고요. 결합에 대해서 2번에 대해서 한번 또 나눴어요. 자, 일반적으로 한 가지 목표 성분을 검출하는 키트의 반응막, 요번엔 3번이에요. 3번에서는요. 요 3번 항체들이 띠 모양으로 두 가닥으로 고정되어 있대요. 자, 목표 성분을 검출하는 키트의 반응막에서는 항체들이 띠 모양으로, 항체니까 무언가 반응을 감지하기 위한 그 항원에 대해서 대항하는 항체들이 두 가닥이 있대요. 여기 부분은 그러니까 3번은 두 가닥인 거예요. 이렇게 있대요. 그중 시료 패드와 1번과 가까운 쪽에 있는 가닥이 검사선. 자, 그럼 얘가 뭐예요? 검사선인 거죠? 예, 요게 검사선. 다음에 다른 가닥은 표준선. 요게 표준선이네요. 그죠? 지금 제가 뭐 하는 거냐면 그 줄글로 요약하는 것보다 만약에 그림으로 그릴 수 있으면 그렇게 메모를 하라. 그걸 얘기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 표지 물질이 검사선이나 표준선에 놓이면 발색 반응에 의해 반응선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자, 여기가 이전 시간에 얘기했던 거 있죠? 간과하면 안 되는 부분. 독해할 때 간과하는 부분. 그래서 문제를 잘 틀리는 부분에 첫 번째가 나왔네요. 표지 물질이 검사선이나 표준선에 놓이면 반응을 해요. 자, 여기서 주의사항이에요. 표지 물질하고 뭐가 있어요? 특정 물질이 있죠? 검사선이나 표준선에서 색깔을 나타내는 이유는 특정 물질하고 반응해서가 아니라
뭐하고 반응해서 해요? 표지물질하고 반응해서 해요. 그러니까 표지물질이 검사선에 닿았다. 표지물질이 표준선에 닿았다. 요거를 알려주는 게 요 표지물질인 거예요. 검사선이 발색되어 나타나는 반응성을 통해서는 목표 성분의 유무를 판정할 수 있다. 표준선이 발색된 반응선이 나타나면 검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자, 여기에 음영 처리해놨죠? 예, 킬러 문장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어요. 예, 이유는 뭐냐면 잘 보시면요. 헷갈리게 돼 있어요. 검사선이 발색이 됐대요. 검사선. 자, 예를 좀 할게요. 얘가 원래 이렇게 선이 두 개가 있어요. 근데 검사선이 발색이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렇게 색깔이 빨간색으로 일단 변했다고 칩시다. 발색되어 나타나는 반응선을 통해서 얘가 빨간 선으로 나타나면요. 목표 성분의 유무를 판정할 수 있다. 자, 여기가 이제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반응선이 나타나면 목표 성분이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거예요.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거. 그러니까 얘가 반응선이 나타나면 있는 방식이 있고 아닌 방식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를 한번 헷갈리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표지물질에 결합된 특정 물질이 흘러 여기로 갔어요. 검사선에 닿았어요. 발색됐어요. 발색됐다는 건 이 물질이 검사선까지 왔다는 뜻이고요. 여기에서 목표 성분의 유무가 뭐 있다 없다를 판정하게 된대요. 표준선이 발색되면 검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자, 얘하고 얘가 헷갈리게 돼 있어요. 검사선이 발색이 되잖아요. 특정 우리 목표 성분이 있다 없다를 여길 가지고 OX를 판단할 수 있대요. 무조건 발색됐다고 있는 건 아니에요. 헌데 표준선, 뒤에 있는 표준선이 발색이 되면요. 무조건 정상적으로 검사가 됐다는 뜻이에요. 요게 달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선의 지금 일반적인 평상시의 상태. 시료를 넣었더니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근데 이렇게 되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뭐예요? 얘가 검사가 정상이 아닌 거잖아요. 뒤가. 그러니까 얘는 필요가 없는 거지. 뒤에 게 안 된 건 다 틀린 거예요. 검사가. 그러니까 요렇게 돼 있어야 요렇게 돼 있어야 검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고요. 요런 상태와 요런 상태가 목표 성분이 있다 없다를 알려주는 건데요. 방식에 따라서 이 유무가 달라진다예요. 여기 이해 가셨죠? 그래서 여기를 좀 많이 틀린 거예요. 학생들이 이거를 좀 헷갈려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건 표지물질은 무조건 어디까지 가야 돼요? 검사선도 가지만 표준선도 가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과정은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 좋겠죠. 그렇죠? 세 번째 단락이요. LFIA 키트는 주로 직접 방식 또는 경쟁 방식으로 제작되는데 그랬어요. 자, 이것도요. 조금 뭐라 그래야지 좀 얄밉다 그래야 되나요? 보통 직접 그러면 여기가 뭐라고 해야 돼요? 간접 방식이라고 해도 되지 않나요? 근데 굳이 경쟁 방식이라고 했어요. 직접 아니면 간접인데 간접에도 경쟁적인 방식을 이용해서 했다 뭐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는데 직간접으로 이해하면 우리가 훨씬 쉬웠을 텐데 그죠? 그게 좀 아쉬워요. 방식에 따라 검사선의 발생 여부가 의미하는 바가 다르다. 요거요. 검사선의 발생 여부가 의미하는 바가 다르다. 그러니까 아까 뭐였어요? 이게 다르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될 때 이렇게 될 때가 다르다. 직접 방식에서는 복합체에 포함된 특정 물질은 목표 성분에 결합할 수 있는 항체이다.
예, 목표 성분과 결합할 수 있는 항체가 특정 물질에 있대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 복합체 있잖아요. 직접 방식은 표지 물질이 있고 그 다음에 특정 물질이 있는데 얘가 직접 방식에서는 항체래요. 항체니까 만약에 항원이 포함되어 있는 성분, 목표 성분이 있으면 항체하고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반응을 일으키겠죠. 그죠? 예. 시료에 샘플에 목표 성분이 만약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 목표 성분은 항체와 여기 2단계에 있는 항체와 1차적으로 결합을 하고요. 이후 검사선에 고정된 항체와 결합한다. 그러니까 직접 성분은 2번 결합을 하는 거예요. 항체와. 2단계, 2번에서 한 번 하고요. 그 다음에 3번에서 검사선에 있는 항체와 한 번 더 결합을 하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예.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학생들이 엄청 많이 틀린 이거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시료에 들어있는 목표 성분은 기억, 직접 방식은 검사선에 도달하기 전에 여기서 특정 물질하고 한번 있는 항체와 결합한다. 그래서 1번이 맞는 거예요. 오답률이 3위였어요. 3위. 65.9%. 엄청나게 틀렸죠. 그죠? 예. 대부분 이제 4번이라고 해서 많이 틀렸어요. 이따 설명을 할 거지만 지금 복합체 한 번, 그 다음에 여기 한 번 한다. 이걸 설명드리려고 잠깐 왔었어요. 다시 돌아갈게요. 이렇게 됐어요. 이후 검사선에 고정된 항체와 결합해. 따라서 검사선이 발색되면 시료에서 목표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판정한다. 검사선이 여기에서 또 다른 색깔 표지 물질하고 반응해서 뭔가를 일으켰다면 목표 성분이 있다. 이렇게 판정을 한대요. 한편 꺽쇠 표시하면서 뒤를 볼게요. 그러니까 요 전까지를 다시 한번 나누면 얘가 특정 물질이 항체가 직접 있으면 직접 방식이래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항체와 이 목표 성분이 결합해서 발색이 되면 있는 것. 이렇게 된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하나가 이 지문 속에 빠져 있어요. 이 검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는지 여기가 반응해야죠. 표준선이 반응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직접 방식에서 목표 성분이 들어있어요. 샘플 안에.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여기도 발색이 되고 여기도 발색이 되면 여기 있다. 검사도 정상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경쟁 방식에서 이번엔 경쟁 방식이에요. 복합체에 포함된 특정 물질은 목표 성분에 대한 항체가 아니라 목표 성분 자체래요. 자, 여기서 경쟁 방식이라고 이렇게 말한 방식에서는요. 특정 물질이 그러니까 뭐예요? 목표 성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목표 성분이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얘하고 같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만약 샘플에 목표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면 샘플의 목표 성분과 복합체에 있는 특정 물질에 있는 목표 성분이 서로 검사선은 무조건 항체가 있대요. 결합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동일한 목표 성분이 있어요. 우리가 검사하려고 하는 얘네가 같은 거라면 서로 경쟁을 한대요. 살아있는 것처럼. 뭐예요? 항체와 결합하려고요. 이때 여기 이제 두 번째 킬러 문장이라 그랬죠. 아까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속을 수 있는 거. 두 번째, 이때 시료에 목표 성분이 충분히 많다면, 샘플에 목표 성분이 여기에 너무 많다면 샘플의 목표 성분은 복합체의 목표 성분이 검사선의 항체와 결합하는 것을 방해하므로 검사선이 발색되지 않는다. 자, 여기서요. 요 샘플에 목표 성분이 있으면 같은 거이기 때문에 서로 이 항체가 있는 검사선에 서로 도달하려고 애를 쓸 텐데
이 과정에서 이 샘플에 있는 목표 성분이 충분히 많으면 복합체에 있는 요 목표 성분이 여기에 결합 못하게 된대요. 그러면 여기가 색깔이 안 나타난대요. 색깔이 안 나타났다는 뜻은 뭐예요? 목표 성분이 있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 있다는 건 뭐예요? 경쟁 방식에서 이렇게 돼 있다는 건 목표 성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선의 발색이 검사선의 요 발색되는 반응선이 있냐 없냐가 직접 방식에서는 있으면 목표 성분이 있는 거고 경쟁 방식에서는 발색이 안 돼야 목표 성분이 있는 거예요. 예. 검사선이 발색되지 않는다. 이거 이해 가셨죠? 근데 여기에 뭐가 빠졌을까요? 이때에도 뭐가요? 표준선이 뭐예요? 발색되어야 정상인 거예요. 정상적 검사. 요게 빠졌어요. 아, 참 얄미워요. 그러니까 지금 앞부분에서 살짝 검사선하고 표준선에 대해서만 설명해 줬는데 이후에는 설명을 안 준 거야. 그러니까 우리들 입장에서 되게 헷갈린 거예요. 항상 표준선까지는 흘러가요. 액상이니까 흘러가요. 흘러가서 표준선까지 도달했다는 것을 알아야 검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됐는지 알기 때문에 항상 표준선의 발색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무조건 되는 거예요. 목표 성분이 있는 거하고 상관없어요. 발색은 표지물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셨죠? 요걸 놓치면 또 문제 풀 때 어려운 거예요. 직접 방식은 세균이나 분자량이 큰 단백질 등을 검출할 때 이용하고 경쟁 방식은 항생물질처럼 목표 성분의 크기가 작은 경우에 이용한다. 자, 이것도 여기 부분 한번 봐봐요. 수능 지문이 이런 식이에요. 얘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됐어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요? 큰 단백질, 작은 경우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자, 근데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세균이나 분자량이 큰 단백질이요. 자, 이걸 놓치면은 이런 부분을 간과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오답률 1위였어요. 오답률 1위고 71.9%예요. 엄청 많이 틀렸어요. 세균이라는 데 음영 처리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요 식중독을 일으키는 세균이니까 무슨 방식이어야 돼요? 직접 방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방식을 메모해 놓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기 시작해야 정답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있죠? 여기 지워놓고 한번 해볼게요. 다시.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많이 했어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거. 한편 검사용 키트는 휴대성과 신속성 외에 정확성도 중요하다. 키트의 정확성을 측정하기 위해선 키트를 이용해 여러 번의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한다. 키트가 시료에 목표 성분이 들어있다고 판정하면 샘플에 목표 성분이 들어있다고 판정하면 양성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어떤 검사를 했는데 양성 반응이 나타났다 그러면 목표 성분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때 시료에 샘플에 목표 성분이 실제로 있어. 양성 반응이고 실제로도 있으면 진양성, 진짜 양성 반응. 시료에 목표 성분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양성이 나왔으니까 위양성에서 가짜 양성이다 이런 뜻이에요. 반대로 키트가 시료에 목표 성분이 들어있지 않으면 음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경우 실제로 목표 성분이 없다면 진짜 음성이고요. 목표 성분이 있는데 없다라고 나오면 가짜 음성, 위음성이라고 한다. 자, 현실에서는 위양성이나 위음성을 배제할 수 있는 키트는 없다. 자, 여기도 봐봐요. 요거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정확한 검사를 해도 위양성과 위음성을 배제할 수는 없대요. 그러니까 늘 실험 결과에 대해서 잘못될, 그러니까 오류가 일어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어디요? 문제로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뒷부분을 놓치면 또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 번의 검사를 결과를 통해 키트의 정확도를 구하는데, 정확도라는 것은 시료를 분석할 때 올바른 검사 결과를 얻을 확률이다. 그러니까 올바른 검사 결과를 얻을 확률이래요. 정확도는 민감도와 특이도로 나뉜다. 자, 여기도 표시해놨죠? 민감도는 시료에 목표 성분이 존재하는 경우에 대해 키트가 이를 양성으로 판정하는 비율이에요. 자, 여기서요, 민감도는 양성을 판정하는 비율,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또 헷갈리는 거예요. 자, 여기에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실제로 존재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 민감도의 전제는 뭐냐면 실제 있어요. 있는데 있다고 판정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있는데 있다고 판정하거나 있는데 없다고 판정하거나 두 가지밖에 없어요. 민감도는. 없는 걸 있다고 판정하는 게 민감도가 아니에요. 민감도는 전제가 목표 성분이 있어요. 있는데 있다라고 판정하는 것, 이게 민감도예요. 근데 민감도가 떨어지면 있는데 없다고 판정하는 거 마찬가지로 특이도는요, 시료에 목표 성분이 없는 경우에 대해 키트가 이를 음성으로 판정하는 비율이다. 자, 이제 여기도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특이도는요, 전제가 실제로 없어요. 없는데 없다라고 판정하는 경우와 없는데 있다라고 판정하는 경우예요. 아까 양성, 진양성, 위양성하고 다른 얘기예요. 그쪽 부분이 아니에요, 지금. 만약에 그쪽 부분하고 같이 연결해서 이걸 정리해버리면 문제를 틀리게 돼 있어요. 그쪽 부분이 아니라 이건 뭐예요? 있는데 있다고 하거나 없다고 하거나 해서 있다고 하는 쪽이 민감도예요. 없는데 없다고 하거나 없는데 있다고 하거나 이게 특이도예요. 민감도와 특이도가 모두 높아 정확도가 높은 키트가 가장 이상적이긴 하지만 현실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상황에 따라 민감도나 특이도를 고려하여 키트를 선택해야 한다. 예, 이렇게 읽어봤는데요. 일단 저 개인적으로 여러분한테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일단 잘 읽어라. 과학이나 기술 지문은 지금 이건 장치잖아요. 1, 2, 3, 4 얘의 관계를, 인과관계를 잘 이해하는 게 기본적으로 과학기술 지문을 잘 맞추는 방법이에요. 여기를 일반적인 달리기의 형태로 읽어버리면 문제를 하나도 못 맞춰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문이 2018년 6월 평가원 모의고사인데요. 오답률 1위, 예, 여기에 나오는 1위 문제가 4번 문항에 해당해요. 얘가 오답률 그 당시 1위였어요. 71.9%. 그 다음에 2위가 얘예요. 2번 문제예요. 예, 65.9%. 3위가 얘예요. 예, 65%. 그 다음에 6위가 얘예요. 55.4%. 그러니까 엄청나게 4개가 다 틀린 거예요. 틀린 이유는 다 이유가 있어요. 정보의 양이, 예, 그러니까 간과하는 부분이나 킬러 문장에 대해서 그냥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만약에 과학과 기술 지문 중에서 올해도 나올 텐데 지금부터 뭘 했으면 좋겠냐면 과학기술 지문에 대한 기출문제를 푸실 때 이런 문장, 이해 안 되는 문장이 나오면 표시해서 생각하는 거, 그 다음에 관계, 구성 장치나 요소를 관계를 잘 이해해 가려고 노력하는 것, 연습하는 거, 이게 필요하다예요. 문제 가볼게요. 윗글을 읽고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예, 다 한번 해볼게요. LFIA 키트에서 시료 패드와 흡수 패드는 모두 시료를 흡수하는 역할을 한다. 예, 흡수는 1, 2, 3, 4니까 4까지는 무조건 간다예요. 맞죠? 1차 독해로 풀 수 있는 거죠. LFIA 키트를 통해 검출하려고 하는 목표 성분은 항원항체 반응. 예, 1차 독해로 되죠. 이 면역 반응에 의해서 원리라 그랬어요. 3번. LFIA 키트를 사용할 때 정상적인 키트예요. 정상적인 키트에서는 검사선이 발색되지 않으면 표준선도 발색되지 않는다. 별개죠. 검사선이 안 되더라도 뭐예요?
예, 이렇게 되더라도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상일 때는 발색된다예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된 거예요. 4번. LFI 키트에 표지 물질이 없다면 예, 시료에 목표 성분이 있더라도 시각 표지 물질은 뭐라 그랬어요? 발색되는 거라 그랬죠. 반응을 일으키는 거니까 맞죠? LFIA 키트를 이용하여 검사할 때 시료에 샘플에 목표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예, 검사선이 발색될 수 있죠. 언제요? 경쟁 방식이요. 경쟁 방식에서는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도 맞죠. 경쟁 방식에서는 예, 있으면 발색되지 않는다. 검사선이 3번이에요. 예, 대부분은 4번이라고 해서 아니 5번이라고 해서 많이 틀렸어요. 5번. 예, 순간적으로 표준선처럼 보였나 봐요. 2번. 기억과 니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거. 기억은 예, 직접 방식이고요. 니은은 경쟁 방식이에요. 기억은 직접 방식은 경쟁 방식과 달리 샘플에 들어있는 목표 성분은 검사선에 도달하기 전에 항체와 결합하고 아까 했죠. 여기에 직접은 항체가 있어서 여기서 먼저 결합하고 검사선으로 간다 그랬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된 거예요. 예, 근데 2, 3번은 다 맞췄는데요. 4번이라고 해서 거의 다 틀려서 4번만 설명드릴게요. 경쟁 방식은 직접 방식과는 달리 자 정상적인 검사죠. 정상적인 검사면 예, 선 2개가 있어요. 선 2개가 있으면 정상적인 검사는 직접이든 간접이든 어떻게 돼요? 발색이 돼야죠. 예. 목표 성분을 검출했다면 반응막에 아무런 반응선도 나타나지 않겠군. 아니에요. 정상적인 검사를 하면요. 뒤에 있는 게 무조건 직접이든 경쟁이든 발색이 돼야 된다예요. 그래서 여기가 틀려요. 자, 여기서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평가원 기출이나 수능 기출은 해설지가 따로 없어요. 선생님들이 각각 자기가 논리적으로 문제를 풀어서 해설지를 만드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살펴봤더니. 자, 저의 논리는 이거예요. 표준선이 발색을 되는 건 정상적이라면 직접이든 간접이든 무조건 발색된다여야 돼요. 그죠? 검출하고 상관없이. 그 다음에 5번.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거. 이게 어거지죠. 예, 기억, 니은 모두 시료에 들어있는 목표 성분이 물질과 아니에요. 이거 막 직접과 경쟁을 섞어놨는데 직접은 항원항체 반응을 가지고 하는 거고요. 니은은 목표 성분하고 같은 걸 예, 복합체에 집어넣은 거니까 예, 이건 뭐 이것저것 그냥 마구 섞어 놓은 거네요. 그래서 5번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 틀립니다. 자, 오답률 4위죠, 4위. 윗글을 참고할 때 A, B에 들어갈 말을 올바르게 짝지은 것. 자, 이제 2번하고 3번이 오답률 3, 4위이긴 했는데 사실은 65%로 동일해요. 하나는 65.4, 65라면 하나는 0.9니까 1% 정도 차이 나는데요. 둘 다 어렵다는 얘기예요. 검사용 키트를 가지고 여러 번의 검사를 실시하여 키트의 정확성을 측정하였을 때 검사 결과인 경우가 적을수록 민감도, 예, 민감도는 높다 그랬어요. 아까 민감도의 전제는 뭐였어요? 있다고 판정하는 거죠. 만약에 적을수록 민감도가 높은 건 뭐예요? 뭐가 적게 오류가 적게 나온다는 얘기죠. 있는 게 있다고 나오는 거예요. 자, 있는데 없다고 나오는 경우가 뭐예요? 적어야죠. 그래야 민감도가 높은 거잖아요. 그러면 있는데 없다고 나오는 거. 자, 없다고 판정이 나오는데 사실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위험성이죠. 예, 없는데 있다고 나오는 경우잖아요. 그죠? 예, 양성 반응이니까. 그다음에 B인 경우가 많을수록 특이도는 뭐예요? 없는데 없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많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없는데 있다고 나오는 경우요. 없는데 있다고 양성 반응인데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게 여기선 많을수록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또 바꿔야 되겠네요. 없는데 없다고 나오는 거니까 진음성이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요.
근데 의외로 뭐라고 해서 많이 틀렸어요? 저는 3번이라고 해서 많이 틀릴 줄 알았거든요. 그때 1번이 압도적으로 1번이라고 해서 많이 틀렸어요. 뭐만 본 거예요? 민감도 높고 특이도 높은 것만 봤죠? 예, 그렇게 내는 건 시력검사죠. 수능은 절대 그렇게 안 내요. 예, 비례관계를 바꿔놔야죠. 4번이에요. 예, 오답률 1이에요.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살모넬라균은 집단 식중독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세균이니까 뭐예요? 아까 직접 방식이라고 그랬어요. 네, 기존의 살모넬라균 분석법은 정확도는 높으나 3에서 5일의 시간이 소요되어 질병 발생 시 신속한 진단 및 예방에 어려움이 있었다. 살모넬라균은 감염 속도가 빠르므로 다량의 시료 중 오염이 의심되는 시료부터 신속하게 골라낸 후에 이 시료만을 대상으로 더 정확한 방법으로 분석하여 오염 여부를 확정짓는 것이 효과적이다. 뭔 말이에요? 확산 속도가 빠른 건 일단 뭐예요? 신속하게 골라내야죠. 반응이 나타나는 것들을. 그 다음에 자세하게 검사한대요. 최근에 기존 방법보다 정확도는 낮으나 저렴한 비용으로 살모넬라균만을 신속하게 검출할 수 있는 LFIA 방식의 새로운 키트가 개발되었다. 자, A를 개발하기 전 살모넬라균과 결합하는 항체, 어쨌든 검사를 하려면 항원항체, 균과 이 살모넬라균이라는 항원과 결합하는 항체가 있어야 검사가 되겠죠? 맞는 거죠. A의 결합 패드 2번에는 표지물질에 복합체니까 표지물질하고 특정 물질인데 살모넬라균이 붙어있는 아니죠. 살모넬라균의 항체죠. 항체가 되는 물질이 복합체에 들어있어야죠. 그죠? 그러니까 얘의 항체가 들어있어야겠군 해서 2번이 정답이잖아요. 그죠? 얘가 붙어있으면 뭐예요? 둘이 같은 것끼리 있으면 뭐예요? 그죠? 자, 근데 얘는요, 4, 5번이 오답률이 비슷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 자체를 되게 어렵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A를 이용하여 음식물의 살모넬라균 오염 여부를 검사하려면 시료를 액체 상태로 만들어야 된다. 아까 뭐예요? 흘러가게 되는 거죠. 유동이잖아요. 유동, 플로우. 그래서 액체 상태예요. 액상 상태라고 돼 있잖아요. 다음 4번. A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살모넬라균 오염 의심 시료를 선별하기 위해서는 특이도보다는 민감도가 높은 것이 더 효과적이겠군. 자, 이게 이제 오답률 1위에서 가장 많이 고른 답이에요. 자, 지금 뭐라고 했냐면 확산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빨리 골라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능성이 있는 것 먼저 검사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양성 반응이 나오는 거, 좀 그런 것들은 다 골라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감도가 높은 것을 골라내고 정밀 검사를 하는 게 맞겠죠. 그죠? 그 다음에 확산을 막기 위해서죠. 지금과 같은 상황이죠. A를 이용하여 살모넬라균이 검출되었다고 키트가 판정한 경우에도 기존의 분석법으로는 균이 검출되지 않을 수 있겠고, 기존의 분석법이 더 정확도가 높다 그랬어요. 높다긴 했지만 뭐는 배제할 수 없다 그랬어요. 현실에서는 위양성과 위음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지문에 아까 제가 이런 것도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현실에서는 위양성이나 위음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확도가 높긴 하지만 여전히 완벽하진 않다니까 5번도 맞는 얘기가 된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